네, 많은 분들께서 학폭이 발생하면은 학폭위가 열리겠지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폭위에서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윤예린 변호사님과 함께 실제로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모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대단하신데요. 뭐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이 위원들이 하는 일? 근데 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많은 위원들을 모셨는데 이 위원들은 뭐 수사기관의 수사관님 그리고 학부모님 또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던 선생님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또 법률 전문가도 필요로 합니다. 공고를 낼 때 제가 지원을 해서 네, 학폭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한 달에 한 2번 정도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부모님 다 만나 뵙고 얘기도 듣고 자료도 검토하고 처분까지 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학폭위가 정말 사건이 일어났던 학교로 가서 거기서 막 모여가지고 하나요? 교실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네. 학폭위가 있으면 그게 다 학교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을 해요. 물론 이제 학교장이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학교 폭력 사건도 있습니다. 뭐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됐고 또 보복 행위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때 학교장이 그냥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뭐 가해 정도가 심하고 또 보복성 범죄이고 이럴 때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 사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학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학폭위로? 그러니까 학생이 신고를 하거나 학생이 신고. 어머니께서 신고를 합니다. 네, 신고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혹시 부모님들 사이에서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약간의 골절이라든가 상해가 있어서 진단서가 제출되면은 이제 학교장이 이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이 돼서 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주가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남주를 제가 때려버렸어요. 이러면은 가해와 피해가 어떻게 보면 그 사건만으로 보면 명확하게 나뉘어지지만 뭐 왕따라든지 혹은 뭐 쌍방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쌍방 사건이라고 저희가 따로 심의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싸움이라는 것이 이제 일방 당사자를 가해자고 일방 당사자를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은 또 쌍방의 가해고 피해이다라는 식으로 올라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왕따를 시킨 적이 없고 오히려 내가 왕따를 당했는데 내가 가해 학생으로 신고가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소명을 할 수 있어요. 그 학교 내에서 가해 학생을 나를 오히려 모함을 했던 가해 학생을 따돌림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뭐 맞고서 같은 그런. 네, 거기서 이제 주변 친구들의 진술이라든가 선생님이 평소에 보아왔던 내용들, 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어떤 요즘엔 또 그 SNS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 SNS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사건이 명확해지고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그렇군요. 많죠.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폭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어요. 전학을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싶어요. 내가 무슨 전학이냐. 나는 남주를 정말 바보라고 했을 뿐인데 이거로 나를 전학 보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좀 불복 방법이 있어요? 행정심판이 우선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일단 그러니까 이게 전시주의로.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심판이 가능하고 그거에 또 불복하면은 또 행정소송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변호사님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가해자든지 피해자든지 한쪽 편을 이제 드는 거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윤예린 변호사님께서는 위원회에 속해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둘의 말에 누가 더 타당한 건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신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윤예린 변호사님께서는 이 가해 학생이 어느 정도의 반성을 보여주면 진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십니까? 요즘 반성 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뭐 사건이 이제 있고 난 다음에 최초로 쓰여지는 학생의 진술 내용이 있어요. 그 진술 내용에서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이 사건의 초기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사실관계뿐만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불만스럽다라는 취지로 써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그때 했는데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어떡하지 걱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와서 저희가 30분에서 1시간 동안 그 가해 학생하고 대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 이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지는 이 사건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드러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눈빛, 그 친구가 저희가 하는 질문에 있어서 답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30분 만에 보고 알아? 라고 얘기를 하시기에는 그 친구들은 너무 솔직하게 티가 납니다. 그래요? 저희가 네. 그 학생이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아서 반성하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많이 물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원하는 대답이 뭔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원하는 대답은 미안하다, 뭐 피해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순간적인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반성하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말과 눈빛이 네. 있는데 네. 그냥 뭐 해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에서는 위원님들도 이렇게 처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반성이 없는데. 네. 좀 성인이랑은 다르게 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반성의 여부 자체가 좀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형식적으로 나는 진짜로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막 종이만 페이퍼만 만들어가지고 막 제출하는 그런 게 아닌 이제 딱 봤을 때 마지막에 뭐라라 막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든지 이게 좀 솔직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 특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폭위 사건을 처리하는 가장 큰 목적이 관계 회복 그리고 학생의 다시 학교의 교화 회복 이런 것들이 가장 주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위원으로서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그러네요. 없습니다. 이 형사 재판과는 좀 다른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 뭐 이거는 진짜로 관계 회복이 좀 더 중심되게 생각돼야 되니까. 목적 자체가 어떤 뭐 처벌, 막 전혀 그렇지 형벌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뭐 반성 및 교화, 뭐 교육 이런 거에 좀 방점이 있으니까 네. 예, 그런 좀 특성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윤예림 변호사님 학폭위가 열린 후에 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서면 사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뭐 아니면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무섭게는 전학 내지는 퇴학 처분도 있습니다. 접근 금지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죠? 같은 학교에 있는. 학교에 있는데 그래도 이 학생에게 SNS로 접근하는 경우 내지는 같은 반이 아니라면은 굳이 그 학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급식실에서 만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급식실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멀리서 지나가야죠. 그런 식으로요? 네. 근데 되게 좀 고무적인 게 SNS를 보내는 것도 이제 접촉의 하나라고 보신다는 게 좀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상담을 하거나 이래 보면 진짜 그 미성년자들이 SNS를 통해서 고통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뭐 저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뭐 페이스북 메신저 뭐 이런 게 또 있나 봐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작년에 학폭 사건에 정말 많은 것들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패배를 통한 언어 폭력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직접 만나서 치고받고 할 수가 없으니 서로 페이스북 메시지로 막 욕설도 하고 뭐 모욕적인 말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았다가 올해는 다시 학교를 좀 가니까 학교에서 대면으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 좀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학폭위에 대한 살아있는 얘기들을 지금 현재 듣고 있는데 이 또 궁금증이 하나 또 생깁니다. 이 학폭위가 아닌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되고 이제 정식으로 뭐 형사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뭐 차이점이 어떻게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통한 처분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소년 사건, 소년 보호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가정법원에 처분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가정법원에 처분이 내려가고 심지어 여기서는 학생을 소년 분류 심사원에 이렇게 송치해가지고 위탁 네.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훨씬 더 이제 센 사건이 되는 거죠. 네. 10세 미만은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고
10세에서 14세는 소년 보호 사건으로만 네. 이제 처리가 돼요. 그리고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일 때는 소년 형사 사건, 그리고 소년 보호 사건 네. 이렇게 둘 다 가능한데요. 이제 형사 사건, 소년이 저지른 형사 사건 중에서도 그나마 경미한 거는 이제 소년 보호 사건으로 가고 네. 이제 거기서 좀 막 심각하다. 정말 우리가 느끼는 무서운 범죄다. 그러면은 이제 소년 형사 사건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되게 문제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 막 뉴스도 많이 터졌어요. 이제 촉법 소년 해가지고 네.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촉법 소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끼케야 소년원이고 그래봤자 뭐 맥스 2년이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 진짜 소름 돋는 거예요. 경찰이 와도 저 촉법인데요. 진짜로? 요게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약간 악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요. 사례들이 있을 때는 좀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청원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촉법 소년의 연령대를 낮춰라. 이제 뭐 그런 식의 청원도 있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사실 형법이 개정돼야지 그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형사 미성년자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형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데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윤예린 변호사님께서는 이 소년 사건 맡으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맡았던 저희 소년 의뢰인의 소식을 전해 들어서 되게 좀 뿌듯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검정고시 준비는 이제 잘하지 않고 이른바 이제 탈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면서 소소한 절도 폭행을 그러니까 폭행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가벼운 몇 차례의 소년 사건 처분들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부모님도 좀 소년 사건은 이렇게 가볍게 끝나는 처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이제 가다가 사고를 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도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이 됐는데 부모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소년 사건이니까 좀 쉽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판사님께서 이제 학생이 너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니 소년 분류 심사원에 위탁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부모님께서는 부랴부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이 친구를 가르치다시피 그 판사님한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이제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1호 처분이 나와서 다행히 이제 1호 처분이 이제 집에서 위탁돼서 이제 보호자가 이제 보호한다라는 1호 처분이 나왔는데 엄마의 뭐 감호. 그렇죠. 외출 금지. 뭐 이런 거죠. 엄마 보호자가 이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정말 사건도 잘 끝나고 이 친구도 이제 그 소년 분류 심사원에서 좀 약간 정신을 차렸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게 한 3년 전 사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시대에 참 어른이시네요. 근데 최근에 그 친구가 검정고시를 합격을 하고 네. 이야. 지금은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보람되다.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람된 순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앞으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진짜로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학폭 위원으로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윤예린 변호사님과 함께 그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요, 저희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